항상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이 자리를 뜨겁게 이렇게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그 퇴계와 그 기고봉의 그 중요한 대담을 가지고 우리가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일단 끝나고 오늘은 아주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정선용 선생님은 그 원래 이렇게 사학과를 나오시고 그러고 성균관에서 대학원 하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고전 번역계에 있어서 우리 국학 자료를 거의 가장 많이 번역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거의 지금 그 번역하신 게 100종을 넘을 그런 아주 방대한 번역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려서 한학을 하신 분이 아니고 대학교에서부터 평생을 이 번역 사업에 내가 전념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한문을 해가지고 한학의 최고봉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보기에 좀 늙어 보이지. 그러니까는 참 그 나처럼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는 이 국학 자료의 번역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평생을 번역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난 살았다. 그래서 이분은 이 카메라 앞에 있으면 세상이 까매진대요. 한 번도 밖에 나서 본 적도 없고 남을 가리켜 본 적도 없고 일체 이 도문불출하고 번역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력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끌어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웃고 기분 좋게 해드려야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분의 책을 하나 일반인들을 위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외로운 밤 찬 서재에서 당신 그리워. 이분이 30년 동안 아주 애틋한 그런 사모님하고 사랑을 나누셨는데 여기 보면 알지만 사모님이 어디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이 사진 작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 사진의 내가 퀄리티가. 그런데 시와오 몇 달 전에 시와오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트럭이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래서 사모님을 너무 이 황당한 사건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의 유학자들이 대개 여기 보니까 남자들은 부인이 죽은 다음에 그리워하고 여자들이 쓴 시는 이제 살아있는 남자들을 그리워하더만 그게 남자 여자의 큰 차이더만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집 중에서 짝이 잃은 사람들의 그리움을 담은 시들만 모아서 사모님의 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편찬해서 원래 살아생전에 이런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만 아깝게도 이런 큰 슬픔을 최근에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이걸 읽는데 눈물이 정말 애잔하게 눈가에 망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아름다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빛 서점에서 나왔는데 외로운 밤 찬 서재에서 당신 그리워.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제목이 나온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원이란 분인데 1700년에서 1740년까지 산 분인데 16살 때 결혼한 안동권 시를 19살에 읽고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6살에 저기인데 그 젊은 나이에 새 부인을 얻어서 그 얼마나 아기자기가 있겠어요. 나 3년 살다가 그 부인이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추야하려려 아회 방척척 가을밤은 어쩜 이리 쓸쓸도한가 나의 마음 슬프구도 또 슬프다오. 소월 유간조 한로 옆 상적 하얀 달은 휘장 사이 내려 비추고 찬 이슬은 잎새가에 맺혀 있다오. 우인 좌불면 조충명제벽 수신 깊어 앉은 채로 잠 못 드는데 풀벌레는 벽 틈에서 칙칙 운다오. 지자 불가사 독몽한 재석 떠난 당신 그리워도 볼 수 없기에 외로운 밤 찬 서재서 당신 꿈꾸오. 이렇게 그 제목이 나온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비들이 그렇게 부인이 돌아가셨거나 이러면은 그 문집에 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 사실은 뭐 별 일정이 없었는데 저녁을 같이 먹다가 제 제자인데 아주 우리 이동철이라고 용인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뭐 저의 정통 제자입니다. 중국 철학 방면에 뭐 한학에 있어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잘 알려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동철 그냥 제 조수로 오늘 모셨습니다. 앉읍시다. 한시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 해주실 거는 기존의 한시 번역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당신이 그 번역을 하는 체험 속에서 이건 totally wrong. 이게 정말 전혀 다른 식으로 이거를 번역했다 하는 사례들을 오늘 소개하시겠답니다. 근데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사가의 삼사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가이라는 말은 그 노노에 그게 어디에 있던 거죠? 옹야장 19에 그 계문자라는 사람이 삼사의 후행이라고 했거든요. 계문자라고 이제 노나라의 대부였는데 이게 공자 때보다 훨씬 윗대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계문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계문자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항상 3번은 생각하고 삼사의 후행이다. 항상 그 3번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행했다. 삼사의 후행이라고 그랬는데 공자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사람이 그렇게 서너 번씩 생각해서 신중하게 한다고 그래서만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 한 두어 번만 생각해도 그 할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니까 조금 공자님이 조금 그 너무 그 사람을 계시 집안 사람을 너무 칭찬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사가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제사가의가 될 말이냐. 공자가 틀렸다. 한시 번역하는 삼사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공자가 제사가의라고 그러는데 한시 번역하는 데는 제사로 택도 없다. 삼사도 부족하다. 서너 번 몇 번 생각해야 한시는 비로소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로 해놓으신 거라고 내가 읽었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한학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저 이런 거 있으면 그 고전의 전고의 근거에서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묘미죠. 우리끼리 서로. 그래서 오늘 한시를 얘기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내가 시를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바로 하시겠어요?
예, 시라는 게 뭐냐? 시라는 게 우리 한문에 이 시라는 건 말이죠. 시라는 거는 이게 노래예요, 노래. 원래 그 시경 그러잖아요. 시라는 말이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래하고 시가 분리됐던 게 아니고 원시 시대부터 항상 시라는 건 노래 가사죠. 근데 이제 시경만 해도 거기에 악보가 다 있었던 건데 악보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악보라는 것보다는 그게 뭐 옛날에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디지털화 돼가지고 여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시경 노래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헌만 남아서 그게 시라고 그러는 거죠. 가사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시경이라는 게 노래입니다. 그리고 민요도 많고 뭐 궁중에서 하던 제사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경은 보면 대개 내자입니다. 내자. 그러니까 가장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사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판소리고 뭐고, 우리나라는 그 음절수로 말하면 가장 고대의 그 자수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사자인데 이 내수로 짝수로 떨어진다는 건 말이죠. 이게 맛이 없어요. 음악도 이게 이렇게 딱 정박으로 떨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즈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가 후대 오면 한대만 와도 전부 5원으로 바뀝니다. 주로 5원이 되고 5원에서 나중에 7원으로 갑니다. 7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개 시가 발전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이전의 시를 대체로 우리가 고시라고 합니다. 고시. 그러니까 당나라 때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근체시라고 그래요. 근체시라고 그러거든요. 근체시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때 이전에 당나라 때부터 그 발전돼 나온 시들인데, 이 시는 엄격한 평칙과 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시라는 거는 한대로부터 거의 수당대까지 내려오는 고시라는 건 이 예시라는 거, 이 고시라는 거는 규율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고시라는 거는 보면은 고시는 자수도 그 행수도 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운을 받는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라는 거는 아주 좀 틀이 자유로워요. 제가 좀 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시를 제가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으로 이런 건 좀 알아요. 근데 고시들은 그런데 이제 오면은 당나라 때 오면은 이제 율시가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율시라 그러면은 이제 7원, 5원 율시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절구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더 발전이 되죠. 그러니까 율시는 기본적으로, 고시는 뭐 이게 뭐 몇십 행도 나갈 수 있어요, 행이. 근데 율시는 반드시 8행, 그죠? 율시는 8행이고, 절구는 4행입니다. 그러니까는 5원 율시면은, 5원 율시면 5, 8, 40자가 되겠네요. 5원 율시면은, 그리고 5원 절구면은 5, 4, 20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를 평칙, 잠깐만 내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시를 쓴다 그러면 이게 개판이죠. 지금 한국 사람들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예요. 그죠? 한국 시라는 거는 지금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야. 자기가 시를 쓴다 그러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격식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라는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이 영시만 해도 지금 서양 사람들이 현대 시를 쓴다 그럴 때 운이 없는 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 그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잘 아는 엘리엇의 웨이스트랜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그런 것이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끝날 때 다 어떻게 끝났어요? Breathing, mixing, stirring, rain. 전부 운을 밟았죠? 마지막
ing로 다 끝났죠.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시도 정확한 운을 막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판으로 막 쓰는 게 없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격식에서 해방이 되면 내용적으로 말이죠. 더 어려워져요. 근데 사실 한시가 어려운 것 같지만 한시는 격식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내 예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모든 한문의 글자는 평축이라는 게 있어요. 평축. 그리고 이제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옥편을 찾으시면 모든 글자에 요런 왁구가 나와요. 조그만 게. 그리고 요런 글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글자는 요 동운에 속한다는 거예요. 요 운이고. 그러고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상성. 이게 거성. 요게 입성입니다. 그래서 상거성을 합쳐서 이거를 측성이라고 불러요. 측성. 측성. 그러니까 한문은 평성과 측성으로 모든 글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문을 배울 때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 글자에 대해서 운과 측성을 다 외웁니다. 통째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한문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거까지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 독일어 같은 거 보면 다 남성, 여성 뭐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처럼 생각하시면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그걸 같이 외우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7원으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7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7자가? 그러면은 이거 다 소개는 안 하겠는데 핑핑 핑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두 자씩 기본으로 반대로 되죠. 핑핑 핑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거 우리 천 올자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올은 어떻게 돼? 똑같이 들어가나요? 반대로 나오죠. 여기 들어간 데는 나오고 여기 나온 데는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다음에 오는 건 반드시 평성이 와야 된다. 평성 글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핑핑 핑 여기 조금 다른데 핑핑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1행과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은 이 2행과 3행은 이게 같아요. 이게 같아진다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핑핑 핑핑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반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올이 그 시가 그렇게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에 두 번째 오는 글자가 이게 운이 됩니다. 운. 여기 글자가 운이 되면은 이 운은 반드시 맞춰줘야 해. 여기 4행의 제일 끝 글자, 6행의 제일 끝 글자, 8행의 제일 끝 글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하시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는 게 중국어에 1, 2, 3, 4성이 있거든요. 1, 2, 3, 4성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1, 2성은 어디로 가요? 이게 다 평성입니다. 그리고 3, 4성은 다 뭐예요? 이게 입성입니다. 중국어에서.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평상거입을 다 통째로 외워서 쓰는데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죠. 왜? 중국 사람은 톤이 있으니까 이게 외지 않아도 자연히 되는 거예요. 이태백은. 술에 취해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다 안개한 거 어디다 끄에 맞추냐.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 핑칭을 맞춰서 쓰는 거. 이거 헛고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야. 그거. 중놈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이태백이 뭐고
지들 말이 이렇게 성조해서 성조 언어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근데 이거 맞춰서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인들은 참 이 어려운 짓을 다 했단 말이죠. 조선조의 우리 선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내가 이거 대단한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데, 평성 중에서도 이게 사성에 다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 뭐냐면 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입성. 입성은 우리말에 받침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받침. 중국말은 지금 받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받침 글자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비읍, PTK라고 해서 비읍, 기역, 디귿인가? 이런 거. 이런 받침으로 끝나는 글자는 모조리 입성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 리을. 뭐, 이런 거. 중말에 이 학이라는 거는 쉐, 이렇게 돼서 이게 없거든요. 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학. 이 학이라는 게 받침이 있다는 게 뭐예요? PTK로 끝난다는 게 스탑이라고 그래요. 발음, 이 성운학에서는 이거 스탑이라는 거는 끝나는 거죠. 학. 그럼 끝나잖아요. 학! 아직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스탑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말을 가지고 노래 부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태리 말은 이게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아모레, 아모레. 뭐, 이게, 오솔레미오. 솔은 들어갔나? 그런데 그것이 쭉 저는데 우리는 학,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말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판소리가 대신 나온 거죠. 허허! 이렇게 하면서 딱딱 끊잖아요. 판소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판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태리 말 속에서 이태리 가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게 다 노래에 맞춰 있는 거예요. 언어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은 이 당내의 입성이 그대로 남아서 중국 사람들은 입성을 무조건 현재도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PTK에 받침이 오면은 그거는 입성으로 들어가서 무슨 성으로 그건 분류되죠? 무조건 측성입니다. 근데 이 현대 중국어에서는 측성이라도 지금 그러니까 입성의 경우는 1성, 2성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성에서 그건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면은 평측은 사실은 중국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평측을 잘 맞추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측 맞추다가 감정을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막 계산하다가. 그래가지고 식상 막상 평측은 맞았는데 써놓은 거 보면 개똥 같은 거. 한시라고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평칙 생각하지 말고 단 운은 그 운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처음에 딱 때렸으면 오늘 여기 가득 손님들이 여기 친구들이 가득 와서 기쁘다 그래서 뭐 해서 만당 그렇게 끝났다면 당이 그 운에서 2, 4, 6, 8을 맞춰야죠. 그거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여러분들 한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실력을 가지고. 근데 이 법칙은 그 책들을 보면은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평칙이라는 게 그 배열만 보시고 그런 것을 이태백이는 만취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들이 그렇게 퍼펙트하게 운이 맞았다고 할 때, 운과 평칙이 맞았다고 할 때 역시 그 당나라 시인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도 감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 기나긴 고시의 배경, 그리고 악부라고 있습니다. 악부. 그 악부의 배경을 거쳐서 오늘 그 아주 정화된 그러한 율시의 형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인들은 조선조의
그 당시를 쓴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시는 기본이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아시고,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여기서 강의를 하기 전에요. 뭐 강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제 번역 경험, 뭐 또 우리나라 그 시 번역 중에 잘못된 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듯이 그냥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중에 뭐 오역 사례가 많이 제시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오역을 제시하는 거는 우리들이 한시를 보면서 번역하면서 어떤 함정에 빠져서 오역이 나오는가 이런 거를 예로 들기 위해서 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분이 번역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폄훼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니까는 여기 듣는 분들도 그건 누구시 번역이다 어떤 책이다 이런 거는 전혀 관심 두지 마시고 그냥 딱 그 잘못된 거 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또 이건 누구시라는 걸 알거나 어느 책에서 나왔다는 걸 알더라도 절대 뭐 그거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오역 문제라는 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야 오역이면 이거 오역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책을 번역하거나 그 시를 뭐 번역한 분들은 참 이거 아주 심각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누구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도월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앙부역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앞뒤 문맥 잘 생각해갖고 그야말로 뭐 개떡같이 말해드려도 찰떡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뭐 첫 번째 그 준비한 자료가 쉬운 한시, 어려운 한시 뭐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시를 번역한다 그러면 한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참 그 쉽고 재밌겠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문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분들은 그런 어려운 걸 하느라고 얼마나 골 아프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도 맞는 겁니다. 한시는 아주 쉬운 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그야말로 골치가 지끈지끈합니다. 뭐 고사인지 제도인지 그 사람 뭐 살아온 과정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를 골고루 생각해야지만 그게 어떤 뜻이라는 게 드러나는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 한 번 걸리면 그야말로 머리털 셉니다. 이게 첫 번째 시 한번 그 자료 중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동야음이라고 그런 제목의 시인데 이건 아까 도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부채 시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런 시는 그 자료에 보면은 글자만 알면 곧바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요 앞에 그 밑에 거 양춘가까지가. 그거 한번 좀 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만만 동야장. 만만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죠. 동야장. 겨울밤은 길다. 이건 뭐 글자 그러면 그대로 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열 북풍급. 열열. 매섭다. 이런 뜻입니다.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급은 뭐 사납다 뜻이니까. 북녘 바람은 이제 매섭고 사납게 불어온다. 그 다음에 편편 설화비. 편편은 조각조각 이렇게 눈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눈꽃이 날린다. 이건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의율 월광이. 의율은 달빛이 이렇게 흐르는 모양, 흐릿한 그런 모양입니다. 월광, 달빛이 들어온다. 창문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그야말로 글자만 알면 누구든지 다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독자, 대한 등, 초연, 우사지. 홀로 앉아서 차가운 등불 대해보니 초연, 우사지. 쓸쓸한 마음 쓸쓸하게 걱정 생각이 모이어든다. 호러, 관산이 나의 누운습.
호련, 갑작스럽게 문득 관산에 있는 사람을 떠올린, 관산은 먼 북쪽 변방에 있는 그런 산악지대 뭐 하여튼 북쪽 변경 지역을 말합니다. 호련이 북쪽 관산에 가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니 나의 눈썹. 나이는 비단 옷이니까는 이건 뭐 여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나이에는 누훈, 눈물 흔적이 젖어서 축축하구나. 이건 글자 그대로만 하면 되는 시입니다. 모든 한시가 이렇다 그러면 저같이 번역가 이거 바꾸고 먹습니다. 아예 직업이 없을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그리고 또 전 한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운율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를 번역할 때 글자 수를 맞춥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원으로 되어 있는데 5원일 경우에는 4, 4, 5자, 5율. 그러니까 이게 7호조에서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뭐 즉석에서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거 한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밤은 느리고도 느려서 길고 북녘바람 매섭고도 매섭게 부네 하얀 눈은 펄럭펄럭 날아내리고 달빛은 또 스물스물 스미어드네. 이런 때에 홀로 등불 대에 앉으니 마음 쓸쓸히 걱정 생각 모이어드네. 호련변방 나가 있는 님 생각하며 흐른 눈물 비단 옷을 적셔 축축내. 이건 뭐 그야말로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쫙 내려갑니다. 이런 시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 양춘가도 이거 역시 뭐 아주 쉬운 시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글자 수가 아주 뭐 들쭉날쭉합니다. 이거는 흔히 시에서는 장당구라는 겁니다. 그래 이 시도 이 시가 장당구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면 쉽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거 계속 동양음은 누가 쓴 거예요, 이건? 이거는 한국 거예요, 전부? 예, 다 제가 번역하던 중에 있던 시에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에서 나온 시입니다. 현재 제가 정두경이라는 분인데 동명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시대 최고 문장가고 시인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다지 연구도 많이 안 돼 있고 이제 시작된 어느 왕 때 사람이에요? 효종 때, 현종 때 이때 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인효현 이때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어디 고향은 어디서? 저기 온양입니다. 본관이. 온양. 살기도 지금 당진 아산 당진 고 일대에서 좀 사셨고 서울에서는 서대문 쪽에서 조금 사시고 그렇습니다. 충청도 나하고 비슷한 동네. 예, 거의 뭐 담토 그러는 거 보니까는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양춘가라는 그런, 이것도 악부채 시입니다. 양춘, 부양춘. 봄이 오고 다시금 또 봄이 왔는데, 춘새 기시. 봄날빛은 그 얼마나 머물 것인가. 별리 여자길. 인과 서로 이별한 게 어제 같은데, 운빈 이성사. 구름 같던 머리 이미 세워선 거네. 운비는 이 하얗게 된 그 머리털, 이런 걸 말합니다. 동풍 취돌이. 봄바람은 복사위와 꽃 위에 불고, 유자 천일에, 떠도는 님 하늘가의 저 끝에 있네. 천일에, 하늘 저 끝 아득하니 멀고도 멀어. 월천리, 비추는 달 천리 멀리 다 비추느라. 군도 관산지 백설, 관산 땅의 하얀 눈을 이문 넘거니, 첩원 소상지 녹수, 소상강의 푸른 물을 첩은 원망네. 녹수 하오, 푸른 강물 어쩜 저리 넓고도 넓라. 중유 쌍원아, 그 가운데 짝을 이룬 원앙새 노네. 비례비거 나무부, 그 원앙새 남쪽 북쪽 오고 가거니, 견차상사 공단장, 그를 보자 닝그리워 애간장 농네. 참 쉽죠? 네, 넘어갑시다. 예, 다음에는 서문진녀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시입니다. 이 시는 구절마다, 매 구절마다 다 고사가 들어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암만 잘 알아도 이건 뭐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사가 들어갔다는 걸 알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뭐 고사 들어가면 찾으면 그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원래 더 어려운 시가 많지만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자신이 없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요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어렵겠구나 하는 시, 그런 시를 뽑은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하세요. 예, 예. 자서. 요거는 그러니까 짝으로 이루어진 구절마다 주석이 하나씩 들어가야 이런 그런 시입니다. 예. 자서, 석분호, 정려, 사율량. 자서는 뭐 이건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뭐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사람이니까는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자서가 옛날에 오나라로 도망갈 때 정려가 좀 마음에 정조 깊은 그런 여자가 유량은 지명입니다. 유량에서 죽었네. 근데 이렇게만 번역해놓으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반드시 이런 시에는 주석이 들어가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자서가 원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영모죄에 걸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 자기가 죽는 걸 살기 위해서 오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오나라로 도망가다가 유량이라는 데서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자서가 가면서 떠나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여기 지나갔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자서가 간 다음에 바로 물에 빠져 자살합니다. 왜 자살하냐? 혹시라도 그걸 자기가 말하게 될까 싶어서 자살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오자서가 초나라를 쳐서 이깁니다. 오나라를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여자한테 보답을 하려고 가서 찾으니까 이 여자가 이미 죽고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금을 강에다 던지니까 어떤 노파가 와서 이건 내 딸이 그때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그 금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런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섭정 호한시 시역 운기방. 섭정 사람 이름입니다. 섭정이 한시에서 한나라 시장에서 폭사했다.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 겁니다. 했을 때 그 누이 동생 역시 그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도 아주 복잡한 고사가 있습니다. 섭정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갖고는 자기 얼굴을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뭉개버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이건 내 동생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 역시 거기서 같이 죽습니다. 이제 이런 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또 주석을 다뤄줘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처 앙천고 성체 애원장 기량의 처 하늘 향해 통곡할세에 성체 애원장 슬픈 원망 길고 길어 성무너졌네. 이것도 역시 아주 복잡한 고사가 있어서 설명 안 들어주면 또 모릅니다. 이거 기량이라는 사람이 어디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는데 그 기량처가 그 시체 곁에서 통곡을 하자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고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희 불기조 마계 산색창 대희 이건 대는 이때 나라 이름입니다. 대나라 왕비가 조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마계 돌아가지 아니하며 마계 산색창 마계는 산 이름입니다. 마계 산의 그 산빛이 푸르렀다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역시 아주 고사가 있습니다. 이거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고사입니다. 얘만 보이는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인가? 왜 고사를 이렇게 복잡한 시를 쓴 거예요? 이 시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없습니다. 이 역시 악부채 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악부로 예, 예. 그냥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재밌게 쓴 거예요? 뭐 그런 셈입니다. 그 번역을 해다가 보면 이런 시를 번역하다 보면은 주석이 원문에 서너 개가 나옵니다. 뭐 한 구절마다 다 주석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뤄줘야지, 그건. 예. 다뤄줘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오역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역 사례가 좀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되어 있는 거는 여기 지금 한글 번역되어 있는 게 오역된 예, 거죠? 오역된 부분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역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시에서 딱 이것 때문에 오역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물리의 부족입니다. 이게 한시 오역에서 아마 한 70% 정도는 이 물리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뭐 두 가지뿐이 안 드러났지만은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지를 않았습니다. 망동의 동해를 바라보다라는 시입니다. 천청일랑 절섭네 망리파도 말리게 하늘 맑고 해는 밝아 작은 먼지도 없으니 내 시야 속 파도는 말리까지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제 운율에 맞춰서 읽는 게 습관이 됐는데 이게 운율을 안 맞춰놓으니까 제가 떠듬떠듬합니다. 그 다음 아래 두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이 시는 불시 부은 참옥역 뜬구름이 바라보려는 눈 막지 못했더냐 창명원리 유복래 푸른 바다에 원래 복례산이 있지 않았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번역본을 읽어보면은. 그 기존에 번역해 놓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이건 끝에 잘못된 겁니다. 두 글자리 잘못됐다. 예. 물리 부족으로 잘못됐다. 예. 그걸 빨리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이 시는 그 뒷구절은 뜬구름이 나으시야 막아서가 아니거니 푸른 바다 속엔 본디 복례산이 없는 거네. 이건 뭐냐면 바다가 멀리까지 쫙 보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보면 동해에는 복례산, 삼신산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복례산은 안 보이고 쫙 멀리 퍼져 있다. 이런 뜻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례산이 있지 않았던가. 예. 근데 이거는 본디 복례산이 없는 그런 것이 거네. 멀리 쫙 파도만 보이는 거네. 불시 부은 차목력이라는 게 뭐예요? 불시 뭐가 아니다. 예. 부은 뜬구름이 목력은 눈길이 미치는 힘. 그걸 막아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뜬 구름이 내 눈의 힘, 내 눈의 그 목력이니까 그 시력이죠. 눈을 막아서 복례산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시라는 거는 이제 그 밑에 모든 것을 예.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라 창명에는 원래 복례산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애매하게 뭔가 뭔지 모르게 번역이 돼 있다. 우리나라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명료하게 못하셨다. 뭐 이렇게 심하게 잘못한 건 아니네, 내가. 이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례를 든 거는요, 제 번역은 아닙니다. 제 번역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역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나의 오역기 해놔가지고 따로 항목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는 이제 이 시는 우리나라 동해를 바라보고 한 겁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바라보는 저쪽 바다를 놓고 거기 원래 복례산이 있다는 말이 있었나? 그건 이제 중국에서는 동해에 중국에서 그렇게 봤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중국에서 동해는 발해만은 황해 주로 그렇게 가리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의뢰 그렇게 갖다 그냥 씁니다. 말이 안 돼요. 일본에 복례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 그쪽으로
원래 동해가 아니고 서쪽, 저 발해 쪽에 예, 발해. 이제 예, 산동반도 그 위에 그 일대 그 앞바다를 뭐 동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를 쓰면서는 흔히 그냥 우리나라 동해도 그 동해로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만. 여러분들이 아시죠? 진시황이 항상 그 자기가 불로초를 죽기가 싫어가지고 구애했을 때 그 선녀들을 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한국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낭야대라는데 거기서 보냈는데 대개 한국 사람들은 그때 그 떠나보낸 그것들이 다 결국은 한국에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네로 왔다고 그래요. 일본 고대사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건 사실이고, 거기서 떠내보내는 건 먼 거리도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그 중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한국에 이 삼심산이 있다. 그래서 뭐, 봉내 영주 방장인가요? 그 세 개의 산이 묘양산, 한라산, 어디 지리산,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흰 옷을 그렇게 흰 거를 숭상하잖아요. 백학이고, 백사슴이고, 백호, 백로, 이런, 그리고 옷도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 옛날에 그 그게 얼마나 그 무명이라는 게 흰 옷,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불편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써서 흰 옷을 입은 거 보면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이 신선 사상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노화 선생은 하여튼 한국이 그 도교의 원래 본향이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갑시다. 다음 이제 초파일날 느낌이 있어서 그런 시입니다. 건현등서 단국은 이효루상 첨선등 그랬습니다. 등석은 이건 초파일날 말하는 거고 단국은 단구는 단양의 별칭입니다. 단양, 우리나라 저 충북. 예. 그래요. 이효루는 또 단양에 있는 누각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선등을 여기서 번역을 잘못됐습니다. 먼저 올랐지 그랬는데 이 선등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선배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올랐지는 안 되고요. 그 첨자 때문에 선배들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의미로 봐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구화수 찬문광 주도사계 타풍 별같은 배롱 밝은 등불 빛도 창연했었고 술 마시고 시지은이 교화의 뜻 짙었지. 이 부분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성구화수는 초파일날에 연등 만들고 또 화수 그걸 또 나무에다 걸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찬문광, 문광 아주 아름다운 광채가 찬연했다 이렇게 되고요. 주도사계 타풍능 이 부분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주도는 술꾼이고요. 사객은 시 읽는 시인들. 근데 풍능을 교화의 뜻 짙었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 풍자를 아마 교화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이 풍능은 그러니까 풍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풍채 그 훌륭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시입니다. 이게 주도 사객이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모습이 다 훌륭했다. 다 모습이 아주 풍능이 풍채가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다. 생가동진 불려와 호음종치 함홍등. 그런데 생가는 이제 피리 소리 이런 악기 소리 그런 걸 말합니다. 동진은 그 소리가 울려 나가서 이런 데서 이제 먼지가 날리는 거 그거를 말한 겁니다. 불요화, 요화는 그 허공입니다. 허공을 이래 쓸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음종치 함홍등. 호음은 많이 마시는 거고요. 종치는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홍등. 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자가 시에서는 어쩜 그리 뭐뭐하랴 이런 뜻으로 그 한 글자 갖고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호탕이 읊고 질펀이 취해도 정신은 맑았다네. 이거는 거꾸로 번역을 한 겁니다. 호탕이 읊고 질펀이 취했거니 정신이 어쩜 그리도 몽롱했던가. 이렇게 가야지만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을 때 그 구절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분위기 같은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러면 한결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지난해 초파일날 단부근에 있을 적에 이유로서 어진 이들 틈에 끼어 있었다네. 연등에다 화수 있어 고운 불빛 찬연했고 술꾼들과 사객들은 모두 풍채 훌륭했네. 생황소리 울리어서 하늘 멀리 퍼져갔고 마음껏 울고 취했거니 어쩜 그리 몽롱했나.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으면 뭐 대충 틀린 번역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가 이게 아니 이게 뭐 누가 쓴 시라는 건 밝힐 수 있잖아요. 이게 누가 어느 상황에서 쓴 시예요? 이게 제가 뭐 딱 정리를 안 해요. 여기서 뽑은 거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오역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인물이나 지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특히 이제 한시에서 나오는 만시라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쓴 시, 이런 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쓴 만장의 네, 철종 황제라 할지 우리나라 임금입니다. 철종 황제의 만사를 어떻게 오역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번역 자체로는 크게 오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그냥 번역만 해놓고 주석을 하나도 안 달아놨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야말로 무슨 소리인지 또 하나도 모릅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그래서 이제 철종이 있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주석을 내줘야지만 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신 분은 주석을 하나도 안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번역만 해놨습니다. 철종이 뭐 강화도령인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제허운저 일편 모일사 10년의 구름자치 비우니 한편의 해를 찾는 말이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번역은 크게 오역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쫓아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그 배경을 모르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런 경우에도 주석을 달아줘야지만 됩니다. 십제허운저 10년 동안의 구름자치가 텅 비어져 없어졌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철종이 대략 10한 3년? 2, 3년 정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12, 3년 동안 이 임금으로 있다가 죽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편 모일사. 모일은 이게 하늘의 해를 찾는 말인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모일은 하늘의 해를 그린다. 그래서 임금의 만사를 짓는 것. 이거를 보통 그렇게 모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사를 짓는 걸 모일이라고 한다. 저 철종대왕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돌아가셨음에 이제 지금 만사를 한 편을 짓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림유기후 흥저 합청시. 이것도 상림의 버드나무 자라난 후 잠저에서 일어난 태평 시절인데 이거 이렇게 번역문만 보고 이해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이거 찾아보기 전에는. 상림에서 버드나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상림은 한나라에 있던 그 궁궐에 있던 정원 이름입니다. 그 버드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다가 저절로 일어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다시 왕 될 거다. 그게 누구냐면 한선제. 한선제에 앞서 창의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서 왕위를 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형편없었어요. 그래갖고 곽광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걸 없앱니다. 없애고 저기 철종하고 똑같이 시골에 있던 한선제를 데려다가 황제로다 삼습니다. 고사를 끌어다가 쓴 겁니다. 그래. 상림유기후. 상림에서 버드나무가 일어난 뒤이고, 강화도에 있던 철종이 궁중으로 들어와서 임금이 된 뒤이고,
그 다음에 흥저 하청시. 흥저는 잠재에서 일어나다. 이건 임금이 되는 걸 뜻합니다. 하청은 하수가 100년, 뭐 1000년인가 100년인가 그때마다 한 번씩 맑아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수가 맑아지면은 태평 시절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 철종대왕이 들어와서 임금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태평하게 될 그런 때이네. 뭐 이런 소리입니다. 흥저? 예, 흥저 잠재에서 일어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저는 그냥 저기 임금이 되기 전에 민간에 있을 때 있는 걸 잠저라 그럽니다. 잠재에 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나왔는데 그땐 바로 하청. 하수가 맑아진 그런 때였다. 하도락서가 한번 나올 때도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다료 전 종무, 대공정 조의. 다료는 뭐 통달한 효 그러니까 큰 효도죠. 전 종무. 다료가 종통의 무고함을 싣고 대공의 조의를 정했네. 이거 번역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 그 고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종무라 그러는 건 이건 뭐냐면은 종계 변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성계의 그 선조들이 중국에서 그 중국 역사책에 처음에 그 이인임이라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성종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겨우 그게 언제 됐냐면은 선조 때 와서 그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 이건 1차로 이제 바로 잡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거기에 보면은 21사 약편이라는 책이 중국에서 편간되는데 거기에 또 그게 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다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사신을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래 그거를 바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료는 앞시대 그 우리 선조들이 이인임의 후손으로 된 것을 바로 잡았고, 그다음에 대공은 정조의라. 대공은 뭐 크게 공정한 거죠. 조의는 그 종묘의 그 의례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때 뭐 왕대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차례차례 소목을 정리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외외후 불여. 누가 그걸 정리했다는 거예요? 철종이요. 철종. 예. 외외후 불여 지덕병 요기. 드높음을 함께 할 수 없고 지덕이 요를 아우르네. 이것도 주석 없으면 뭐 모를 소리입니다. 외외는 아주 높다. 불여. 너무 높아서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만큼 큰 공을 이룩한 사람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덕병 요기. 지극한 덕은 요기를 아우른다. 그런데 이 요기가 뭔지를 찾아내야지만 됩니다. 요기는 뭐냐면은 이건 순임금과 요임금입니다. 순임금하고 요임금. 예. 요는 요하라 그러고, 요하, 순임금은 요하라는 그렇게 칭하고요. 또 기는, 요임금은 이기라고 해서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성일 겁니다. 이기씨. 예. 그래,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시철종의 지극한 덕이 연임금과 순임금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예. 뭐 그런 뜻입니다. 너무 심한 불화다. 그런데 만사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심한 깔때기인데. 철종이 내가 보기엔 이게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